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용훈입니다. 오늘은 주역점 치는 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래 주역이라는 책은 고대로부터 점을 치는 책이었는데 위진남북조 시대에 와서 왕필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역은 점 치는 용도로 쓸 것이 아니라 도가적이고 유가적인 해석을 곁들여야 된다라고 해서 한 것이 의리역입니다. 의리역학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주역을 공부하면서 실제로는 점을 치지만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점을 치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해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은 위선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점을 쳤습니다. 주자마저도 점을 쳤고 또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께서도 점을 친 기록이 난중일기에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 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극기입니다. 우리나라 태극기에는 가운데 태극이 있고 8궤 중에서 4궤가 있죠. 이쪽에 건궤가 있고 상대편 아래에 곤궤가 있고 위에 감궤가 있고 또 밑에 이궤가 있습니다. 이 태극으로부터 양의가 생기고 사상이 생기고 8궤가 생기게 됩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태극입니다. 우리나라의 태극과는 좀 다르죠. 이 하얀 것은 양이고 까만 것은 음입니다. 그런데 양 속에 음이 있고 속에 양이 있습니다. 이 태극 또 주역에 대한 그림 이런 것을 도소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소역은 고대 중국의 도교 쪽에서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이라는 그림도 사실은 도교에서 그린 그런 방법이죠. 이 태극에서 양이 생기고 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태극에서 어떻게 양이 생기고 음이 생기느냐? 송나라 때 주돈이 호가 염계였기 때문에 주렴계라고 합니다만 주돈이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태극이 움직일 때는 양의 태극이 되고 양이 생기고 그 움직임이 격렬해져서 나중에 멈추게 되면은 고요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음의 태극이 생긴다. 그러니까 움직일 땐 양의 태극이 되고 고요하게 멈출 때는 음의 태극이 됩니다. 그래서 양과 음이 생겨나는 거죠. 양과 음이 생겨나는 것을 양의라고 합니다. 양의. 그리고 그 다음에 사상이 생기죠. 여러분 사상의학이니 사상체질이니 많이 들어보셨죠? 양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2개로. 그럼 요 밑에는 모두 양이죠? 그리고 여기도 음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럼 밑에는 모두 음이죠. 양 위에 올라가서 양이 하나 또 생기고 양 위에 음이 생기고 또 위에 양이 생기고 위에 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 2개로 이루어진 것은 태양 또는 노양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새로 생긴 것이 어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음이죠. 그래서 소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에 다시 생긴 어린 놈이 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양이라고 하죠. 그리고 음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태음 또는 노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역은 전부 다 이분법입니다. 그대로 2개의 노양, 태양이 올라가죠. 여기는 소음이 2개 올라가고 여기는 소양이 2개 올라가고 노음이 2개 올라가죠. 그리고 그 위에 가서 양이 생기고 음이 생기고 양이 생기고 음이 생기고 또 양이 생기고 음이 생기고 양이 생기고 음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8궤가 만들어졌습니다. 8궤는 첫 번째가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곤입니다. 그리고 이 8궤에 대한 숫자는 건은 1이고 태는 2이며 이는 3, 지는 4, 소는 5, 감은 6, 간은 7, 고는 8입니다.
이 숫자는 영구불변의 숫자입니다. 어떤 경우도 이 고유한 숫자가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역 점을 칠 때는 이 8궤 각각 고유한 숫자를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점을 치기 위해서 준비물은 첫째는 서죽이 필요하겠지요. 서죽과 그 다음에 서죽을 받쳐놓는 서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괴가 나왔을 때 그것을 표시하는 산목, 그리고 제가 쓴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 이 책,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점을 칠 수가 있죠. 이게 서죽이고요. 아래가 50개의 서죽, 그리고 평소에 서죽을 담아놓는 서죽함, 그리고 서죽을 갈라서 놓는 3개 오목하게 된 서대, 그리고 괴가 나왔을 때 그것을 표시하는 산목, 6개의 산목. 이 산목은 가운데가 빨갛게 된 건 음요이고, 이걸 뒤집으면 그냥 밋밋하게 돼서 양요를 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바로 제가 쓴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 전용원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길을 묻는 이들을 위해 점괘 해석을 함께 달았다. 책은 586페이지로 된 큰 책입니다. 그리고 2도로 인쇄를 했죠. 여기 보시면 모든 점괘가 다 있습니다. 위에 큰 점괘가 있고 대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재운, 관운, 학업, 매매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잘 나누어져 있습니다. 586페이지고 가격은 38,000원입니다. 점을 칠 때 복구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지켜야 제대로 된 점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일한 문제로 2번 이상 점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문제가 내가 원하는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2번, 3번 점치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므로 제대로 점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술, 해자 시에는 점을 치지 않습니다. 술시는 7시부터 9시, 저녁이죠. 그 다음에 해시는 9시부터 11시, 자시는 11시부터 새벽 1시. 이 시간에는 신명이 내리질 않는다, 닫힌다 그래서 점을 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점치는 방법에는 대략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점치는 것을 서의라고 하는데요. 주자께서 주역본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거기에 서의 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개된 것은 정서법이라고 해서 18변법입니다. 18번 점을 쳐서 한 궤를 얻는 방법입니다. 대략 한 30분 가까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서법이라고 해서 먼저 하궤를 얻고 그 다음에 상궤를 얻고 마지막으로 동요를 얻는 단 3번에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척전법이라고 해서 6개의 동전을 가지고 점을 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다른 동전을 넣어서 그것이 동요를 표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점법에 대해서는 제가 쓴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 그 책에 이미 자세히 기술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로 약서법을 씁니다. 두 번째. 이 약서법은 이미 중국 한나라 때에도 사용되던 법이고요.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도 이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일본의 고도 탄상 다카시마 카에몬이라고 하는 분인데 1832년부터 1914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일본에서는 역성으로 통합니다.
대단했던 분이죠. 주로 정부를 상대로 또는 고관들을 상대로 점을 쳤는데 한 번도 틀린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저분이 쓴 책이 고도역단인데 그걸 저희 월간역학에 쭉 번역해서 실었고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이 약서법으로 점치는 방법은 첫 번째는 하악괴를 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괴를 구하고 세 번째 동요를 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점을 치시기 전에 충분히 내 판단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점을 치지 않습니다. 도저히 내가 내 판단으로는 결정을 할 수 없다 하는 문제만 점을 칩니다. 그리고 점을 칠 때는 그 문제에 몰입을 한 다음에 점을 칩니다. 제가 한번 점 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점을 치기 전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을 치고자 하는 문제에 집중을 하죠.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향 앞에서 뚜껑을 열어서 손에 향을 가볍게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서죽은 50개죠. 이 50개에서 일단 50개를 뽑아서 이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서죽통에 낍니다. 이게 태극을 가른다 말씀드렸죠. 상괴, 하괴는 각각 8개씩 덜어내고 그리고 동요는 6개씩 덜어내는 겁니다. 점치고자 하는 문제에 집중을 한 후 서죽을 약간 부채살처럼 펴서 이마에 대고 호흡을 멈추고 정신이 하나가 됐을 때 나누죠. 이 오른손에 있는 것은 서대에 오른쪽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지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손에 드는 것을 천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를 뽑아서 새끼손가락에 끼는데 이것을 인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개씩 세나갑니다. 왜냐하면 1은 건이고 2는 태고 3은 이, 사, 진, 오, 손, 6, 감, 7, 간, 8, 곤 그렇죠. 그러니까 8개씩 덜어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그리고 새끼손가락에 꼈던 인체까지 합치면 나머지 숫자가 7이 됩니다. 그러면 7은 간이죠. 간이면 지금 이쪽이 양이고요. 이걸 뒤집어서 가운데 빨갛게 된 데가 음이죠. 그럼 이걸로 간을 맞춥니다. 보시기 좋도록 간꾀는 여러분 입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7이니까요. 이게 간꾀입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이마에 대고 호흡을 멈추고 정신이 하나가 됐을 때 띄어서 지책을 내려놓고 이쪽은 천책, 지책에서 인책을 하나 뽑아서 새끼손가락 사이에 끼고 또다시 8개씩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하고 6. 이것까지 인체까지 못해서 6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는 6이면 뭐가 됩니까? 감이죠. 감꾀.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편하도록 감꾀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여러분 보시는 감꾀죠. 그러니까 앞에 나온 게 뭐였습니까? 앞에가 간이었죠. 간. 그러면 위꾀는 감이 되고요. 수. 그리고 먼저 나왔던 간꾀가 아랫꾀가 되죠. 그래서 수산건이 됐습니다. 이걸
나란히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요를 구해야죠. 동요를 구할 때도 똑같이 49개를 가지고 이마에 대고 호흡을 멈춘 후 정신이 하나가 됐을 때 나눠서 지책을 내려놓고 천책은 왼쪽 손에 그대로 쥐고요. 지책에서 하나를 뽑아서 왼쪽 새끼손가락 안에 낍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6개씩 세야 되겠죠. 둘, 넷, 여섯, 둘, 넷, 여섯, 둘, 넷, 여섯, 그리고 둘, 그리고 인체까지 합쳐서 셋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주역에서는 항상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3효가 동한 거죠. 그러니까 동안효를 약간 옆으로 이렇게 빼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수산건에 3효가 동했죠. 수산건 3효, 수산건 3효를 주역책에서 찾아보면 되겠죠.